안녕하세요. 요약서로 145쪽이요. 145쪽. 요약서 145쪽 요약서로 나갑니다. 기본서 요약서 없으신 분들은 기본서로 따지면 이제 398쪽이고요. 기본서는 398쪽인데 여기서부터 놓고서 없으신 분은 이제 따라오시고 요약서로 보세요. 자, 145쪽 보시면 적용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건축법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역시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되는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일부가 있는데 역시 지금은 역시 전면적이 어느 곳이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전면적에 다음 지역에는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사람 많이 사는 곳이에요. 사람 많이 사는 곳일수록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전면적으로 다 적용해서 통제를 더 하겠다. 가번에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지역상 도시지역이죠. 비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기획구역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도시지역과 비도시라 하더라도 지구단위 기획구역이면 개발이 되니까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대표적인 요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읍지역까지. 요거는 이제 행정구역상 동 아니면 군에서도 읍이라면 어느 정도 인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번에 해당되지 않으면 나번에 동읍지역, 동읍 이상입니다. 이것도 괄호 속에 동읍에 속하는 섬이 있다면 독자적으로 섬은 인구가 따로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하나다 이 말이 붙어 있고요. 이게 전면적이고 나머지는 다 일부인데 일부에 대한 것은 우리 5월 달에 제가 좀 더 할 때. 그리고 4번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건축부의 주요 용어 총론과 강론 파트에 나와 있는 이제 주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주라는 거. 건축의 건축 대수선 등에 대한 공사를 직접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를 들어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 건축주. 여러분들이 건축을 한다면 건축주가 되는 것이죠. 건축주가 되는 겁니다. 시공자. 공사 자체를 하는 자를 시공자라고 합니다. 그죠? 시공자. 일 자체를 맡아 하는 자. 지하층이란 개념.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2분의 1 이상.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그래도 여러 번 쓰는 얘기인데 지하층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표면이라고 할 때 한 개 층이 지하층이냐 아니냐 이건 당연히 뭐 지상층이고 이건 당연히 지하층이 되는데요. 이렇게 땅에 걸쳐서 지어졌을 때 특히 이 지하층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배웠던 것이 이제 주로 좀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바닥이 당연히 한 개층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건 당연하고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로 따지는 게 혹시 지표면의 고저차가 다르다 그러면 각각의 그 높이까지 해서 평균 높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뭐랑 비교하느냐? 층 높이. 한 개 층 높이의 반과 비교해서 2분의 1과 비교해서 요 반 높이와 구별해서 요것이 2분의 1 이상 요거는 크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하층이죠. 요 거리가 같다라면은 바닥으로부터 지평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 2분의 1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분의 1 이상은 기준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히 지하층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바닥으로부터 지평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 2분의 1보다 요것이 작거든요. 이건 지하층 아닙니다. 지상층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통 줬을 때 이렇게 그림으로 안 물어보고 그냥 물어봅니다. 바닥으로부터 지평까지 평균 높이를 주고 층 높이를 주로 줄 거예요. 층 높이를. 그럼 여러분들은 주어진 평균 높이랑 층 높이의 2분의 1을 계산해 놓고 거기랑 비교해서 2분의 1보다 이상이다. 그럼 지하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상이죠. 이상. 그리고 지하층은 이제 설치 의무 규정은 뭐 없어졌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하층에 해당되면 나중에 보시면 뭐 연면적 등에서 높이에서 뭐 제외해 줌으로써 장려하는. 4번의 리모델링 개념. 리모델링은 일반 건축과 달라요. 기존 건축을 있는 상태에서 노후 억제 등으로서 바꾸는 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특히 주택법에도 리모델링 개념은 나오는데 거기랑 건축법의 리모델링이랑 차이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4번의 리모델링은 건축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수선을 하거나 일부 증축이나 개축까지 들어간다는 게요. 보통 나중에 주택보증은 이 말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택보유서는 대수를 통한 리모델링과 조금 넓히는 일부 증축하는 리모델링까지만 있지 개축은 없어요. 여기도 개축 옛날엔 없다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일부 증축하는 걸 원래 개축은 철거 해체를 전제로 하는 건데 상상이 좀 어렵지만 일부 개축까지는 들어갔어요. 원래 대수는 증축 있다가 개축까지. 근데 나중에 주택법에서 보시면 주택법에서는 증축까지입니다. 개축은 없어요. 차이점 지금은 재축은 원래 아니고 넘겨보시면 자, 우리 실내에서 건축하는 거 말 그대로 실내에서 건축하는 거 얘기합니다. 실내 인테리어 같은 거 상상하시면 되겠죠.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일정한 영정하는 재료나 장치물을 설치하는 것. 실내에서 건축하는 걸 다 실내 건축이라고 한다 보시면 돼요. 고층 건축물 개념이 나옵니다.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은 축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층수가 30층 이상이 되든지 또는 높이만 따질 때는 120m 이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제가 건축법에서 보통 큰 건축물을 표현한다 그러면은 A 또는 B의 형태라고 했어요.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만큼은 크다는 겁니다. 또는 이 개념이죠. 반대로 작은 건축물을 나중에 다룬다면 큰 것은 어느 것 하나 크면 크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면 둘 다 작아야 작은 것이다. 둘 다 작아야 작은 것이다. A 및 B의 형태죠. 여기는 큰 것이기 때문에 A 또는 B의 형태인데 일단 30층을 기억하신다면 고층, 고3, 고3 고층을 느끼는 학생들 고충, 고3 이렇게 했던 그래서 30층 이상이 고층이라면 30층 높이 한 개층을 건축으로서는 4m 정도 높이로 보기 때문에 30층을 기억하시더라면 곱하기 4에서 120m 이상 이렇게 이 고층 건축물 속에 다시 나눠지기를 그 중에서도 초고층이냐 아니냐 준초고층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고층 중에서 초고층 고층 앞에 초가 붙으면 초는 대에서 5를 얘기한다. 5 아니면 초 5 치읓을 빼도 그냥 5가 남네. 50층 이상 또는 곱하기 4에서 높이가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 준초고층이면 고층 중에서 좀 전에 배웠던 초고층을 뺀 나머지를 준초고층이라고 합니다. 층수로 따지면 30에서부터 49층까지를 얘기하겠죠. 고층에서 초고층이 아닌 거. 이렇게 고층은 초고층과 준초고층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속건축물 개념이 나오는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같은 대지에 있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그러니까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어요. 별도의 건축물입니다. 분리되어 있대. 용도가 부속 용도라는 거죠. 용도가 부속 용도인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 이용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부속 건축물은 독자적 의미는 없다. 주된 건축물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속 건축물이 나오면 주된 건축물 기준으로 판단하시라라고 해서 앞에서 한번 썼었습니다. 그리고 8번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요건 그래도 한 2번 냈기 때문에 소개를 했습니다만 요건 뭐 어떻게 다 정확히 외우긴 좀 힘들다 그랬어요. 제가 다중만 소개해놨지 준다중이용도 소개를 안 놨잖아.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다중이용도 외우기 힘든데 다중이용 건축물이 다중이 이용한다. 다중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큰 건축물.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동그라미 1번 또는 2번 둘 중에 하나죠. 차라리 동그라미 2번처럼 용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된다라면 요거는 괜찮은데 무조건 16층 이상이면 다중입니다. 그런데 혹시 16층 이상이 아니다 그러면 1번에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을 전제로 해서 그 대신 A부분부터 F부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용도가 특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공부하기는 힘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중이용 건축을 하면 다중생활시설과 헷갈리지 않나요? 우리 다중생활시설은 옛 고시원을 얘기하는 게 다중생활시설 그랬잖아요. 다중생활시설. 그건 다중이 여러 사람이 생활한다는 거고요. 그냥 생활이 아니고 그냥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말이 비슷합니다만. 그래서 5천 이상을 전제로 해서 많은 사람 모이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한 느낌 잡아 슬쩍 보세요. 외우지 말고 문화미 집회시설. 많은 사람 모이는 문화 집회시설이지만 예를 들어 전시장에 물건이 전시돼 있을 뿐이고 동물원, 식물원은 동물, 식물이 주로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넓어도 요거는 제외한다라는 거. 많은 종교시설, 뭐 판매시설, 여객용 터미널,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등 다중 건축이라고 합니다. 이건 대충 볼 수밖에 없어요. 9번에 대지면적. 자, 강론 파트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있는데 대지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있는데 이 대지에서 제외되는 것도 나중에 알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주로 건축선 파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건축선의 세 가지 예외랑 관련되어 있는데요. 건축선의 세 가지 예외는 역시 제가 출제 빈도상 한 5, 6월 달 정도에나 마무리할 때는 제가 다루는 것이라 역시 그쪽으로 밀어둡시다. 요거는 건축선에 대한 얘기는 5, 6월 달에 하거든요. 자, 10번 보시면 건축 면적 보시면 건축 면적 요것이 이제 건축된 면적 높이랑 상관없이 땅을 잠식해서 건축된 면적 이렇게 있는데 건축의 외벽 괄호 속에 외벽이 없을 때는 외곽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에 따른 외벽이 있을 때 외벽이 없을 때만 외곽기둥이에요. 외벽이 있더라면 외벽에 두께가 있을 때 외벽의 외부선으로 둘러싸인 것도 아니고 내부와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계산한다. 외벽의 중심선이 좀 각각이 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적으로 해서 계산되는 게 건축 면적인데 특례에서도 참 많아요. 특례가 많은데 제가 혹시나 해서 그냥 1, 2번 정도만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놨습니다만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시려면 뭐 1, 2번을 좀 보시라고 특례를 해놨는데 지금까지 낸 적은 없어요. 낸 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넘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넘어가지만 나중에 5, 6월 달에도 다루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안 다루셔도 되고 아주 고득점 하실 분만 따로 여유 될 때 다루셔도 되는 거예요. 11번의 바닥 면적도 그렇습니다. 바닥 면적도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 건축 면적과 비슷하지만 다르죠. 각 바닥의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닥은 각 층마다 그 층의 바닥이라고 해요.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그 바닥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랑 달리 건축의 각 층마다 계산이 되잖아. 각 층마다 또는 그 일부로서 한 개 층을 나눠서 쓰고 있다면 그 일부 각 층마다 또는 그 일부마다 계산되는 벽기둥 기타와 유사한 구획이성 역시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에 따라서 중심선으로 계산하는 건 서로 비슷합니다만 각 층마다 그 일부마다 계산된다는 점에서 건축 면적과 다르고요. 역시 다만 다음의 경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해서 역시 바닥 면적 산정에 예외적 규정이 쭉 나와 있어요. 예외적 규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나마 이 바닥 면적의 예외적 규정은 한 두세 번 나온 적은 있어요. 아까 건축모자를 두세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역시 일부만 5, 6월 달 할 때 살짝 볼 겁니다. 일부만 건축에서 여기서 두세 번 나왔다 보니까 많이 나온 게 아니죠. 거의 덜 나온 거지. 일반적으로 내는 건 아닌 겁니다. 12번에 넘겨보시면 연면적이 나와요. 연면적이 이 연면적이 연자가 뻗을 연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건축의 각 층의 바닥 면적에 약결한다. 각 층마다 계산됐던 바닥 면적,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친 것이 연면적이에요. 아래서 위에까지 쭉 뻗어 있는 면적 합친 거 뻗을 연자. 그래서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인데 다만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의 면적은 제외하겠다. 우리 용적률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이라고 배우셨는데 용적률 산정에 쓰이는 연면적에서만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이 말이 없다. 그럼 보통 연면적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빼주는 게 아니고 건 들어가는데 용적률 산정에 쓰이는 연면적에서만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빼주는 것만큼 아무리 설치를 해도 용적률 계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주는 제한 없이 규제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길래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빼주느냐? 사회적으로 설치를 장려하는 거. 장려하니까 부담 없이 설치하라고 빼준다. 그런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뭐 숱하게 나왔던 거죠. 이건 숱하게 나왔던 겁니다. 이건 자주 물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설치에 장려하는 거. 특히 가나번을 자주 물었어요. 가나번을. 다라번은 너무 높은 층이라 막상 그리기가 힘들어서 잘 안 했지만 다라번까지 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제외되는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지하층.
지하층이면 지하층 용도와 상관없이 빼줘요. 지하층을 어떻게 쓰더라도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지하층은 다 빼줍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은 여러분들이 뭐 마음껏 설치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지하층은. 그리고 지상층은 잘 안 빼주는데 지상층 중에서는 나번에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만 빼줍니다.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주차용. 그것도 부속 용도인 그런 주차장만 얘기하니까 보통 우리 건축물에 설치하는 그 부설 주차장을 얘기합니다. 영업용 주차장 말고 영업용 주차장을 빼주는 건 아니잖아. 예. 이건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빼주겠다는 거예요. 주차장 설치 장려 계속 주차장이 부족한 게 문제니까. 그러니까 지하층이면 무조건 빼주고 주차장 여부를 떠나서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주차장은 빼주겠다는 부서운의 주차장. 이 두 가지를 잘 물어봤습니다. 다음번에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 즉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이 됐든 라번의 건축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이 됐든 이렇게 피난 안전구역이나 대피공간 얘기가 나왔다면 역시 유사시 사고 시에 대비한 그런 시설이라 설치를 장려할 필요가 있어서 용도를 산정이 있어서 연면에서 빼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건축의 높이는 그 건축의 높이가 얼마냐는 건데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위에 상단까지 높이로 건축의 높이를 합니다. 근데 여기도 예외 나중에 살짝 볼 때 보실 것이고 6번에 14번에 층고 보시면 14번 층고와 16번 층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15번 층수는 층의 수를 얘기합니다. 14번의 층고는 고자가 높을 고자니까 층 높이를 얘기, 한 개 층의 층 높이. 그래서 아까 12번도 잘 나왔지만 15번도 그에 못지않게 이 강간파트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잘 나왔죠. 하여튼 층고는 층수랑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층고 한 개 층의 층 높이니까요. 방해 바닥 구조의 윗면, 여러분이 밟고 있는 바닥 구조의 윗면으로부터 바로 위층 바닥 구조의 윗면까지 높이가 한 개 층의 층고라고 하는 겁니다. 층수가 나오죠. 층수. 층의 수 몇 층짜리냐 하는 거예요. 몇 층짜리냐. 층수는 여러분들이 산정한 데는 그 구분된 공간에 따라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층수에 산입 안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산입 안 되는 거. 일단 1번에 옥상 부분입니다. 옥상 부분. 근데 옥상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만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거를 독립된 층수로 안 볼 수가 없어요. 좀 많은데 왜 그걸 독립적으로 안 보겠습니다. 옥상층으로 봐야지. 그런데 옥상 부분에는 작게 설치되어 있다. 옥상 부분에 설치된 것이 작다. 그러면 작기 때문에 독립된 층수로 안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 탑이 됐든 계단 탑이 됐든 막루를 설치하든 장식 탑이 됐든 옥탑을 설치하든 여러 가지 건축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면적 합친 것이 옥상 부분 면적 합친 것이 옥상 부분 전체 면적 합친 것이 건축 면적이랑 비교해서 연면적이랑 비교하면 연면적 너무 커서 안 되고요. 건축 면적이랑 비교해서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작다. 작으니까 빼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옥상 부분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넘어선다면 독립된 층으로 봐줘야 돼요. 그리고 지하층은 아무리 해도 층수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층만 가지고 몇 층짜리인지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지하층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층수로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층의 구분이 명확해야 거기에 따라서 층수를 산정하는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높이 4m마다 한 H로 산정한다. 그래서 이건 아까 고층할 때도 썼습니다. 높이가 4m마다 한 H로 산정해요. 만약에 3번처럼 건축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한다.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 똑같은 층수가 아니고 어디서는 뭐 8층, 어디서는 4층 같은 건축물인데 그렇다면 층수 통제의 취지상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의 층수로 해야 됩니다. 이 층수가 간접적으로 높이를 통제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높이, 평균 층수가 아니고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의 층수로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많은 층수.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훑어봤고요. 이제 2장부터는 건축의 절차, 건축 절차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자, 우리 건축 절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건축하는 절차의 건축하는 흐름을 정확히 잡아두시고 그 흐름에 따라서도 이제 뭐가 더 중요한지 그런 걸 좀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먼저 뭐를 해요? 대지를 땅을 확보해야지. 지을 땅을. 건물 지을 땅을 확보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땅을 확보했으니까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권리 취득이라는 것이 건축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라.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가 원칙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이 건축이라고 써놨지 우리 대상 중에서 대수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는다. 그걸 건축허가라고 보시면 돼요. 용도 변경은 우리 앞에서 별도로 따로 허가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대수는 여기서 같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원칙이 건축허가인데 예외적으로 가벼운 건축이나 대수선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가벼운 것은 신고다. 무엇이 신고냐를 이제 따로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죠. 구별하는 거. 그런데 이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그거 전에 건축허가 전에 사전결정제도가 나와요. 건축법에서는 사전결정제도가 나옵니다. 사전결정은 건축허가 신청할 사람이 내가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미리 결정받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이거를 결정해서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요거 된다 그러면은 사전결정을 내주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됐으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요거 없이 들어가도 돼요. 근데 들어갔다가 혹시 안 된다 그러면은 뭐 기본 설계도 설계비 이런 거 다 날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신고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고 요건에 맞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고에서는 사전결정 필요 없어요. 건축허가 신청할 사람이 그 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그러면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착공신고를 합니다. 건축하는 권리 취득하고 나서 착공신고하는 거죠. 내가 언제쯤부터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그거를 신고하는 게 착공신고고 이제 착공신고를 한 다음에 비로소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감리자가 감리를 해서 이 시공자가 감리자 선정은 건축주가 하겠죠. 건축할 건축주가 여러분들이 건축주라면 건축주가 내 건물 지어줄 사람 시공할 사람 또 시공할 자를 감리할 감리자를 지정을 해주면 이 사람이 열심히 이제 시공 감리를 할 겁니다. 시공 감리를 해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은 역시 끝나도 그냥 쓸 수는 없다. 써도 되는지 물어보는 절차. 여기서는 사용 승인 절차라고 했어요. 사용 승인 절차. 사용에 대해서 미리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이걸 받고 이제 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요 건축법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은 건축물에서 주택만 대규모로 다룰 때 쓰는 것이라 건축법의 특별법이고 거기서도 건축하는 절차는 비슷해요. 법에 달라서 용어가 다를 뿐이지 이 틀은 비슷합니다. 그쪽이랑.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리를 잡아두시고 이렇게 건축 절차랑 관련된 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 행정청을 정리한다 하면은 행정청은 절차에 관련된 것은 건축허가권자 여기 건축허가권자 이 건축허가권자가 대부분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 절차랑 관련된 행정청이라면 건축허가권자가 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결정 허가권자가 관련돼 있고 건축허가든 착공신고든 사용승인이든 다 여기 관련돼 있어요. 감리자 지정도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지만 행정청이라면 다 이 사람이에요. 절차랑 관련된 행정청이면 예를 들어 허가 신청할 사람이 사전결정을 신청한다. 허가권자가 건축 지을 사람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내주는 거고 건축허가는 당연히 허가권자가 착공신고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 승인도 공사를 완료한 건축주가 쓰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이 사람이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유명한 허가권자가 누구냐? 이 유명한 허가권자가 자, 이건 한번 살짝 원칙은 이미 알고 계시죠? 건축법에 나온 각종 허가 신고는 개별적인 허가 신고에 불과하지 다른 큰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는 가장 기초지자체장 작은 사람이 한다 그랬어요. 작은 일이라 그래서 자치들은 항상 그 사람이 한다 그랬고 보통의 시장 군수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로 하는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 허가권자는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지자체장이 주로 하는 겁니다. 용도 변경 허가 신고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건축 허가 중에서는 예외가 등장해요. 건축 허가 중에서는 그것도 신고 아니고 대수선에 대한 것도 아니고 용도 변경도 안 나와. 건축 허가 중에서만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는 특별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대형 건축물 지을 때죠. 큰 거 대형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도 아니고 용도 변경할 때도 아니고 건축할 때만
여기서 대형 건축이라는 것이 층수가 여기서는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이런 대형 건축을 짓는다 그러면은 이때는 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특별한 경우입니다. 웬만하면 이 사람이 건축부에서는 안 나오죠.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럼 도에서는 이런 대형 건축을 짓는다면 누가 되느냐? 시장의수가 아니고 도지사가 되느냐? 즉 시도지사급이 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허가권자지만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다. 도지사는 허가권자로서는 아니고 승인권자다. 사전 승인권자다. 이렇게 적어놨던 거. 그래서 그럼 이런 대형 건축을 도에서 짓는다. 그러면 누가 허가권자가 되느냐? 그냥 시장의수가 아까처럼 됩니다. 시장의수가 아까처럼 되는데 대형과 아닌 것의 차이는 보통 건축은 시장의수 허가를 때 본인이 그냥 혼자 허가를 내주면 돼요. 누구 승인 받지 않아요. 그런데 대형 건축이라면 시장의수 허가를 내주기 전에 미리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째를 받을 뿐입니다. 어쨌든 허가권자로서는 요거 아니면 요거 특이한 될 수가 없어요. 국장은 아예 나올 수도 없고 당연히. 이렇게 행정성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제가 헌축 신고 이거는 벌써 뭐 1, 2월에도 제가 잘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다가 이제 건축하나 신고를 했으면 착공 신고를 하고 착공하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착수를 시작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몇 가지 이제 좀 더 추가해서 할 겁니다. 건축허가 받은 때부터 2년 내 착수하라, 건축 신고하라면 1년 내 착수하라, 그때까지 착수를 안 하면은 허가 취소, 신고 효력 상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보탤 것이고, 자, 거기에 따라서 사전 결정은 역시 간단해요. 자, 1번에 먼저 사전 결정 제도가 나오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어떤 누가 건축 허가 대상 건축을 건축하려는 자입니다. 허가 대상 건축을 건축하려는 자가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아니고요. 이런 사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서 허가 전에 나오는 것이고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거죠.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건축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떤 거를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세 가지만 박스에 나옵니다. 간단한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허가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1번에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허용되는지. 아니면 2번에 관계법령을 고려해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가능한지. 3번에 건축을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될 사항. 어느 정도까지 된다면 앞으로 건축허가를 이제 신청을 해야 될 텐데 고려될 사항까지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허가권자는 입지 및 규모 등을 사전 결정한 후에 아까 물어본 거 결정한 후에 이거를 된다 안 된다부터 포함해서 정확하게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통치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거기서도 동그라미 3번, 4번 같은 관련 규정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5번 보세요. 일단은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때부터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며 사전결정만 되는 걸로 통보받아도 4가지 정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게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나오는 얘기인데 원래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관련 인허가는 엄청난 거 의제가 되거든요. 근데 사전결정만 받아도 한 4가지만 의제가 되는데 건축허가는 의제가 안 돼요. 건축허가는 의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결정 받았다라고 해서 건축허가 의제되는 건 아니에요. 건축허가 의제가 되면 건축허가도 받을 필요가 없지. 바로 공사 들어가면 되죠. 근데 건축허가는 의제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전결정 신청한다는 간단한 절차고 건축허가는 이제 설계도만 포함해서 여러 가지 더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2년 내에 신청하라는 거 2년 내에 신청해야 되고 하여튼 건축법에서는 이 기술적인 법이라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법이나 주택법도 건축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 즉 건축물에 대한 공법 중에서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숫자 중에서 몇 년, 막 며칠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특히 몇 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벌써 나오는데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근데 이것은 어차피 쭉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같이 갖다 놓고서 정리를 해야 돼요. 대부분 몇 년인데 그렇지 않은 거 어떤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한 5, 6월 달 그때쯤만 가도 좀 그런 거 해드릴까요? 하여튼 지금은 일단 내용을 공부하시고 하여튼 뭐 미리 말씀드려 2년이 제일 많아. 2년이 제일 많은데 2년이 아닌 거는 이제 따로 기억하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할 거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도 2년이잖아. 2년 내 사전 결정을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우습게 요것도 요 독자적인 문제로 몇 번 나왔던 거 이게 별표하는 데 있지만 만약에 그 기한 내 2년 내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이런 얘기. 자 이제 보세요. 넘겨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벌써 별표 3개짜리 빛나는 게 있잖아 그냥. 이게 이거 어느 때 이거 받는지 이거 그리고 신고 구별하는 역 관련된 얘기 이건 뭐 수탁에 나왔던 거 이거 뭐 거의 뭐 매번 나오죠 거의 매번. 양가로 이번에 물론 내용도 있어요 제법 됩니다. 그 아래 2번 3번 이게 다 2번 3번 다 중요한 얘기잖아요. 자 먼저 2번에 허가권자 건축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건축 대수선 둘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건축할 때도 대수선할 때도 누구의 허가를 받느냐. 자치시장 자치대선은 당연하고 크고 작은 일 당연하고 시장수 구청장 허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방가로 2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형 건축물을. 그래서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 다음에 어쩌를 건축시잖아. 건축시 대수선만 해도 여기 없죠 그죠? 아까 건축 대수선 중에서 대수선은 그냥 항상 그래서 저 사람 시장수 구청장밖에 없고 여기 대형 건축의 건축은 대형 건축의 그거는 건축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만. 건축 중에서도 이걸 특별시 광역시에 짓는다면 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에 허가를 내준다는 거.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괄호 속 얘기도 잘 보시고 이것만 해도 뭐 1, 2월에 잘 말씀드렸잖아요. 공장, 창고, 건축의 심의를 거친 건축으로는 제외인데 그 건축에는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은 다시 제외니까 초고층 정도가 되면 무조건 이거는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공장 창고가 주로 제외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장 창고가 제외된다는 걸 참 많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장이나 창고 하는 창고도 굉장히 주로 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장이나 창고라면 연면적 10만 이상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제외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구청장의 허가가 되는 거죠. 구청장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방건축에는 심의를 거쳐도 제외시킬 수가 있는데 아무리 심의를 거쳐도 초고층 건축은 다시 거기서 제외니까 초고층 건축물이라면은 대형에 원래부터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하여튼 잘 해석해야 돼요. 근데 공장 찾고 제외된다는 걸 저로 잘 물었습니다. 여러 번 물었던 거 이거는. 그리고 나번은 똑같은 얘기인데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 건축을 증축할 때예요. 증축할 때.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을 증축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된다면은 조금 큰 증축이래야 증축에 대해서 특별시장 관여자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커야 된다. 30% 갖고 작은 것에 한도로 쓰니까 30% 이상. 기존 연면적 30% 이상 증축으로 인해서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이 되는 경우에 증축을 얘기합니다. 증축은. 만약에 30% 이상 연면적 이런 얘기가 없다라면 또 이게 무슨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기존에 20층짜리 건물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었는데 기존에 20층에다가 한 개 층을 더 증축한다고 하면 21층이 돼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특별시장 찾아갑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적어도 21층 이상이 되는 것 증축이라면 기존 연면적 크게 기존 연면적의 30% 이상 증축해서 그렇게 될 때만 증축에 대해서 특별시장 관여자는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고 도지사 사전 승인이잖아요. 도에서 건축할 때를 전제로 해서 시장 건수는 다음에 건축을 허가할 때는 미리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된다. 시장 건수가 허가할 때 도지사 승인이니까 허가권자는 시장 건수고 도지사가 허가권자 아니죠, 그죠? 도지사는 승인권자에 불과하잖아요. 도지사가 또 행위가 또 이거 도지사 허가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내는 거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써는 거예요. 도에서 지을 때인데 아까 가나가 똑같은 대형 건축물 얘기란 말이에요. 아까 이걸 도에서 지을 때만 똑같고 여기 도지사 승인 대상은 다 라번에
추가돼 있어요. 그리고 달합어는 목적에 따라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달라지는 달합어의 차이점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답은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해서 나온 거라고 했어요.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취지가 주로 이제 한강 중상류에 청평, 가평에 그쪽에 여러 가지 개발이 되면서 한강 상수원 이게 오염되는 문제 때문에 함부로 시장호수가 허가해 주지 말아라. 도지사 통제를 받아라. 그렇게 하려고 나온 제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연환경과 수질보호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도지사가 미리 지정공원구역은 둘 다 전제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건축하는 3층 이상 1000 이상 붙는 게 또 4번과 차이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라면 너무 작은 것은 실질적으로 수질 오염 안 시키고 조금 커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 다양한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 건축법에서 조금 크다 할 때는 층수에서는 3층부터 아닌 예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느낌 잡는데 3층 이상 2층까지를 낮은 층수로 봅니다. 3층부터 조금 이게 좀 느낌이 안 오면은 2층만 해도 만약에 유사시에 거기서 점프를 한다면 2층이면 그래도 죽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죠? 3층에서 떨어지면 위험하죠? 자,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조금 넓은 거 이게 붙어야 돼요. 이 정도도 안 되면은 실질적으로 자연 망가뜨리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이걸 전제로 해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업시설 이것도 어떻게 외울 수는 없는데 이게 아까 취지가 청평가평 통제를 위해서 나왔다면 그쪽에 많이 들어서는 시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어디서나 나옵니다. 건축법에서는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통제한다 그러면 거기서 약방의 감촉격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통제를 많이 받는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그 제한할 때는 항상 들어가는 것이. 사실 또 그쪽에 위락시설, 숙박시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 중에서는 공동주택만 들어가는 게 공동주택이 자연환경을 해칠 수 있다고 크니까 이것도 단독주택이라면 사실상 기본적인 주택이라 여기랑 관련 없다. 공동주택. 그리고 근생 중에서는 일반음식점 하나 들어갑니다. 일반음식점. 왜 일반음식점만 들어가느냐? 그쪽에 청평가평에 제일 문제 있는 게 일반음식점이에요. 각종 카페, 식당 포함해서 각종 카페, 라이브 카페 이런 거. 술에다 음식에다 술까지 파는 게 다 일반음식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일반음식점 그리고 일반 업무시설까지 들어갑니다만 일반 업무시설은 글쎄 그쪽에 별로 없던데 요거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라번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상 나온 거 아닙니까? 아까랑 다르잖아. 이번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교육환경을 보호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역시 도지사가 지정공간한 구역은 다 똑같은데 위락시설, 숙박시설만 나와 있지 3층 이상 1000 이상이 없고 다른 건축물 없어요. 근데 이거 집이나 학교 주변에 그 환경을 망치는 것들이라면 고급 술집이나 춤 도박을 얘기하는 어떤 그 위락시설은 당연히 망가질 것이고 그런 거 망가뜨릴 것이고 숙박시설이 들어와도 요거 통제 많이 받는 시설 사실 주거지역에 숙박시설 들어와서 안 좋죠. 망가뜨린다고. 요거는 3층 이상 1000 이상이 없는 것이 3층 이상 1000 이상이 없어도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이건 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는. 예를 들어 뭐 청소년들이 교육하는 그 주변에 뭐 아무리 작은 술집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냥 술집이 아니에요. 그냥 술집은 일반 음식점인데 고급 술집이 들어가서 뭐 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애들 교육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3층 이상 1000 이상이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항상 주거환경, 교육환경 망치는 것은 위락시설, 숙박시설만이고 그래서 이렇게 달합은 차이점까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양가로 3번의 건축 신고가 나옵니다. 원칙이 허가이기 때문에 가벼운 건축과 대손을 신고를 하고 있어서 신고를 따로 구별하셔야 돼요. 신고하는 게 허가니까요. 3번의 1번 신고 대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신고함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 대상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니까 신고만 하면 결국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좀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이것도 그전에도 제가 그전부터 이건 다뤘던 거잖아요. 이형 반복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자, 신고 대상이다 그러면 건축에 있어서도 대수선에 있어도 원칙이 허가니까 이 둘로 나눠보는 게 신고 대상 좋은데, 제가 건축의 기본 틀이 하도 많아서 건축의 기본 틀을 해놓고 나머지는 생각으로 하자 그러면은 보통 연면적 100제곱미터 100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작은 85제곱미터 이하 아니면 조금 넓은 200제곱미터 미만 요렇게 틀을 잡았는데, 보통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연면적,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이니까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따지는 것이 100제곱미터의 건축이라고 해서 일정한 건축의 건축이면은 100 이하를 다 가벼운 걸로 봐서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닥면적 합계 85 이하 따지는 게 85제곱미터 이하를 가벼운 것으로 봐서 신고 대상으로 하는 것은 증축, 추가적으로 더 짓는 증축, 개축, 재축되는 면적. 증축, 개축, 재축되는 면적 따질 때는 85 이하를 신고로 봐요. 그래서 그거 외에 0에서 100 이하 건축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이 건축에는 증축, 개축, 재축이 아닌 주로 신축 등에는 100 이하가 쓰이는 것이고, 신축보다는 작은 증축, 개축, 재축은 85 이하가 신고고 따로. 이건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무조건 이거로만 따지는 것인데, 그럼 100 이하, 85 이하 증축, 개축이 재축이면 신고인데,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 속한지 않다 하더라도, 요거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대신 요거는 층수가 3층 미만이어야 돼. 3층 미만. 제가 작은 것은 둘 다 작아야 작다 그랬잖아. 미세 개념, 미세 개념 둘 다 갖춰야 됩니다. 미만이니까 기준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199제곱미터까지, 연면적은 199제곱미터까지 되면서 층수는 몇 층까지예요? 2층까지지 3층 미만이니까. 그래서 3층 이상부터는 제가 조금 큰 걸로 아까 본다 그랬잖아. 조금 큰 거. 그러니까 여기는 신고 대상 작아야 되죠? 2층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이 건축물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여기랑 달리고는 어느 곳에 짓는지에 따라서 허가가 될 수도 있고 신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신고 대상에 속하는 것은 어느 경우냐?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적게 사는 곳, 적게 사는 곳.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라면 더 강화를 해야 되니까 통제를 강화해야 돼요. 우리 사람 많이 사는 곳은 아까 우리 전면적 도시지역과 비도시에서는 지구 단위 그건 무조건 여기서는 아니야. 그래서 보통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을 때 한가한 곳이니까 가벼운 신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관농자라 하더라도 도시적은 처음부터 아니고, 여기라 하더라도 관농자라 하더라도 아닌가에 써놓읍시다. 도시적 아니고 지구 단위 기획구역, 관농자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기획구역 등은 제외. 여기서 제외된다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 아니면 원칙 허가니까. 사람 많은 도시지역에서 짓는다. 관농자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기획구역 사람 많아지니까 제가 등이라고 해서 다른 건 빼놨죠. 다섯 개 뭐해서 혹시 방제지구, 관농자라 하더라도 방제,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 이런 말이 나오면 위험한 곳 아닙니까?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 거기서 빠지는 거야, 빠지는 거. 어디서 짓는지 정확히 보시고, 요거 외에 이제 요게 기본틀이고, 몇 가지 좀 더 생각하실 게 있어요. 요게 기본틀이고, 그리고 대수선은 최근에도 이 대수선은 문제를 물었었는데, 그동안 이걸 내다가 주로 대선을 위해서 하는 문제를 내고 있는데, 요건 일반 건축과 달리 대수선은 기존 건축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크게 고치는 게 대수선인데, 어떤 건축을 고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역시 대상 건축이 작다. 200 미만.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00 미만이고 동시에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이냐 아니냐, 이런 건축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건축물에 속한다면 대상이 작기 때문에 우리 배웠던 모든 대선이 다 들어가요. 모든 대선이 다 들어가는 게 이 대상 건축이 작기 때문입니다. 대상 건축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 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안 적어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연면적이 300제곱미터다. 층수가 뭐 4층이다.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건축물이면은 요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우리 배웠던 대수선의 개념 중에서 제일 작은 수선만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수선만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수를 이루는 개념 중에 주요 구조를 증설한다, 아니면은 해체한다. 증설, 해체는 수선 변경보다는 자체로 큰 얘기를 안 했고, 같은 수선 변경 중에서도 수선이 더 작은 얘기고 변경은 좀 더 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외되는 겁니다. 기둥을 수선한다면 기둥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수선이고요. 변경하면 그 기둥을 다른 걸로 교체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서는 이게 제일 작은 것이고 수선만이. 물론 수선 중에서도 뭐 내력 경계벽이나 뭐 외벽의 마감 재료는 빠지는 거 있지만 그렇게까지도 몰라도 돼. 이것만 알아도 제가 볼 땐 될 것 같고, 물론 책에는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만 이렇게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 신고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하나 나오는데, 건축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손이 나온다면 항상 대상 건축을 먼저 봐서 어떤 건축물인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작으냐 아니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 속한다면 무조건 대손이면 다 신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수원만 신고해요? 수선에 속하는 대수원만 신고라고요. 요 제일 작은 것만 구별해 보시고. 자, 신고 대상 박스 보세요. 1번이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을 얘기잖아. 증축, 개축, 재축되는 건 85야. 물론 이것도 다만 조금 큰 3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그러면 그 증축, 개축, 재축되는 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신고 대상으로 다룬다는 얘기도 있어요. 보통 85의 증축, 개축, 재축이 가벼운 신고지만 이게 3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그러면 그것이 전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 작은 부분일 때만 신고다라는 것도 있고요. 2번을 제가 주로 말씀드린 거, 2번이 맨 위에 써놓은 거, 관농자, 보통의 비도시. 그러니까 도시적은 처음부터 빠져있고, 도시적 아니고, 여기서도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의 건축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관농자에서. 그런데 관농자라 하더라도 다만 다시 지구 단위기의 구역과 방제지구 또는 붕괴 위험지역처럼 이런 위험한 곳이 나오면 여기서 제외된다는 것은 X는 허가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3번, 4번이 대수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3번은 어떤 건축의 대수선? 그냥 대수선에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모든 대수선 다 들어간다는 건데 대상이 뭐예요? 괄호 속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이런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해서만 요건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4번은 그 얘기 없잖아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한 건축물 없죠, 그죠? 그러니까 기타 큰 것이다 그러면 대수에서 다음에 수선만 얘기한다. 다음에 수선만 얘기하지 증설, 해체, 변경은 아예 없다는 게 표시가 돼 있는데, 수선도 이렇게 쭉 있지. 굳이 따진다면 수선 중에서도 경계벽과 외벽의 마감재료 수선만큼은 여기 빠져 있지만 한 수선만 하셔도 훌륭하다고 했고, 지금까지 문제 충분했고요. 요거를 대선을 한 거예요. 그리고 5번이 기타 소규모 건축으로서 다음에 또 0으로 또 추가적으로 정하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요거까지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신축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게. 그리고 고아래 높이 3m에서 증축하는 거. 이 증축할 때 면적으로선 85 이하 증축이 신고지만 높이 기준에서는 3m 이하까지가 신고 대상이에요. 높이 4m가 안 되는, 4m면 한 개층이잖아. 한 개층이 안 되는 3m 이하까지 증축하는 거. 어느 것 하나에 해당되면 이제 신고입니다. 그리고 표준 설계도서에 의해서 건축하는 것도 있어요. 표준 설계도서는 새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기존 지역에 있는 표준화된 설계도서이기 때문에 새로 설계할 필요도 없잖아요. 가벼운 것이죠. 그래서 가볍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은 보통 크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된 공장을 따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거죠. 주로 공장에 들어갈 공업지역, 비도시의 지구단위계획형 산업단지를 전제로 하지만 2층 이하로서 500 이하인 공장은 별도로, 2층 이하로서 500 이하, 이걸 작게 보는 거예요. 신고 대상으로. 근데 그래서 2층 이하라면 층수는 아까 3층 미만과 똑같은 얘기예요. 2층까지니까, 그죠? 3층 미만 같은 얘기, 2층까지. 그 대신 면적이 500 이하, 2층 이하로서 500제곱미터 이하, 이걸 작은 공장으로 본다. 신고 대상. 그리고 제일 덜 나온 것이지만 이것도 있죠. 이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생업을 위한 건축물, 간단한 신고 대상을 해주는, 그래서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할 목적이고요.
주로 농사짓는 읍면에서 짓는 걸 전제로 해서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니까 농업용 수산업용 창고 이거 200 이하까지, 그리고 400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 배양설, 화초, 온실, 분재 등의 온실. 그러니까 보관하는 창고는 200 이하까지, 보관하는 게 아니고 동식물을 직접 기르고 재배하는 축사, 작물재배사, 온실 등이라면 4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간단한 신고 대상으로 두는 겁니다. 자, 지금 한참 했는데 저 틀 잡고 이제 건축 신고하는 것까지 구별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일단 10분 쉬시고 나머지 이어서 또 나가겠습니다.